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겠단 말이야. 이게 제시문이 있어 없어? 제시문이 보통 있지. 뭔가 나와.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독해야겠어, 독해. 이 제시문에서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한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시문에서 독해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논리적 독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판단해야 될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을 되게 짧게 준다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최대한 머릿속에, 서랍 속에 잘 집어넣어 놔야 그거를 보고서 들어갔을 때 아까 본 것 중에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A 서랍, B 서랍, C 서랍에다 정확히 잘 집어넣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실패하면 일단 들어간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를 판단을 하겠어?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볼까 대체로?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대체로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독해를 할 때 머릿속에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긍정적일 것 같아. 이런 건 부정적일 것 같아. 왜? 질문을 보여준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시문을 충분히 본 다음에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MMI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얘 단기 기억력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MMI에서 그 무슨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야. 이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뭐냐 하면 어? 그게 진짜로 진짜 인성 자질 이딴 거 물어보고 합격시킬까? 그러니까 얘가 의대 와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없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나는 기사하고 뒷단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대놓고 얘기하기 힘들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면 정시로 보고 들어온 애와 MMI를 보고 들어온 애가 비슷한 아이였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응?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그냥 뻔한 소리 하고 뻔하게 준비해가지고 뻔하게 답 찾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치인 얘기했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 그러면 정시를 보고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신이 1.0이야. 지표상으로는 1.0이야. 전교 1등이야.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정시를 봤는데 4등급밖에 안 뜨는 1.0이야. 그러면 정시 보고 온 아이하고 같은 클래스룸에서 같은 수업이 가능하겠냐고. 교수가 뭐 걸르고 싶은 거겠어, MMI에서. 1.0이긴 한데, 너 정시에서 본 아이들 수준이 아닌 거를 걸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얘 인성만 물어본다면 왜 제시문을 주고 그걸 못 보게 하고 다시 물어볼까?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이나 기억력 같은 게 충분히 좋은지를 보고 싶을 텐데 그렇게 MMI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별로 없더라고. 자, 의사라는 의과대학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인성이 훌륭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뭐 수능은 뭐하러 봐. 내신 1등급 뭐가 필요해. 내신 1등급으로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판단했는데 블라인드로 시험을 본다면 1.0인 건 표시됐는데 얘가 휘문고등학교 1.0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저기 이상한 학교 1.0이면 얘가 혹시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억력 같은 것도 물어볼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본문을 읽은 다음에 어떤 점이 플러스인 점이고 어떤 점이 마이너스인 점인지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판단력도 물어볼 거고 또 뭐 물어볼까? 독해에서 이게 뭐냐? 이게 왓이죠, 왓. 이게 뭐냐?
그럼 어떤 점이 플러스적인 측면이냐, 마이너스적인 측면이냐.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장점, 단점이겠지. 세 번째는 대상자, 호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리적 독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구가 있으면 기구가 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으로 나갈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상당히 어떤 영역이야? 이성적 판단력. 이런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그 상황 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윤리적인 부분이 나온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장단점하고 다른 거지.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빨리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의 장점 단점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일단 잘 보는 거지. 진단으로 한다고 보면 이 환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간암인지 간염인지 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체로 MMI에서 물어보는 거는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도 물어보는데, 상황 판단에서 뭘 해야 되느냐, 행동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너의 견해도 물어본다고. 근데 2단계까지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 애들이. 왜냐면 이제 훈련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상황 판단,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뭔지를 분석할 때 넌 두 가지를 빨리 꺼내내야 돼. 나는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다. 뭘 많이 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국어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 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일반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잘 들어봐. 선생님이 옛날에 그 무술을 배웠는데 내가 학기도 까만띠였어. 동네 건달이, 싸움을 잘하는 건달이 그 도복을 입고, 나도 도복을 입고 대련을 붙으면 나한테 100% 줘. 그런데 도복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걔하고 붙으면 내가 거의 져. 왜 그런지 아세요? 도복을 벗는 순간 자기가 무술 유단자라는 걸 까먹고 도복을 입으면 정자세로 상대방이 공격할 때 배운 대로 걔한테 공격을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합기도에서 배운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걔를 던지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차기도 해. 근데 형상복을 입으면 그냥 일반인이 된 거야. 막싸움이 되는 거야, 막싸움. 그러니까 고3에서 뭐 집이 너 정도라고 하면 국어 공부도 많이 했고 수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와 국어 독해력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들을 사회에 써먹겠다고 한 건데,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의 수학적 능력과 독해 능력이 다 여기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면접은 별개의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일반 아이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들이, 그것도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언어로 막 나간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의하면 돼. 나는 독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나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걸로 답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할 때 how to를 보면 1번 변이 분석을 해야 돼. 변이 분석. 즉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변인. 이 글을 읽을 때 변수가 뭐냐 이거, 변수가. x가. 그리고 y가 뭔지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x가 a, b, c, d가 있으면
A가 바뀌거나 B가 바뀌거나 C가 바뀌거나 D가 바뀌거나 어느 거를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문장에 있는 모든 게 다 변수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변수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그걸 세심하게 보는 거죠. 관찰력 갖고.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 X라는 변수가 바뀌었을 때 Y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수학적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수학적 접근. 그 다음에 다음 나가는 거야. 이 정도 기본 툴을 가지고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고.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2022년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완된 도구도 있다. 다음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완된 도구들이다. 플레이 펌프. 특징 1. 물 펌프가 결합된 회전 놀이기구. 2.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림. 3. 물탱크에 광고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함. 4. 20리터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3분 7초 소요. 손펌프는 28초 소요. 5. 가격은 한 대당 약 1,700만 원, 손펌프는 약 420만 원. 그렇게 나온 다음에 사진에서 보면 이 플레이 펌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광고판이 표시된 플레이 펌프가 보여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자, 여기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큐드럼이죠. 사례 2, 큐드럼. 사례 2. 큐드럼. 특징 1. 원통 가운데로 난 구멍에 끈이 연결된 형태의 물통. 2. 알파벳 Q와 모양이 비슷하여 이름 붙여짐. 3. 한 번에 약 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음. 4.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는 54.5kg이지만 이동 시 체감 무게는 4.5kg. 5. 가격은 한 개당 6만 원.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사례 1에서 논리적인 걸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부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1, 2분 정도 줄 테니까 사례 1만 가만히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될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변인,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왜? 그 사이에 교수가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일단 주어진 건 이 그림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게 분석 툴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쑥 읽고서 시간만 쭉 흘러간다니까. 생각했어? 응. 자, 첫 번째, 플레이 펌프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야? 회전 물이 돌리면서 응. 이제 힘으로 물을 지하수를 물로 끌어올린 다음에 물에 이제 물탱크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쓰고 그럼 뭐 스크류가 됐든 진공이 됐든 하여튼 이게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 물이 차면 틀면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플레이 펌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물을 그 무리를 통한 해서 이제 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거는 논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물이 생긴다는 건데 플레이 펌프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제 물을 뽑는 활동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노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함께 있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대답은 놀이를 통한 좋은 결과, 뭐 참여, 뭐 이런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 퍼클베리 핀에서 탐사의 몸에 나오는 뭐 뺑기치라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나는 노는 줄 알았는데 일이 끝나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하겠죠. 부정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놀이 자체가 노동이 되는 놀이 자체가 노동이 된다. 근데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워. 노동이라고 보이진 않아. 좋은 표현이에요. 놀이가 노동이 된다. 아이들이 즐겁지 않다면, 그쵸? 놀이가 노동이 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즐겁다면 애들이. 기존의 손펌프에 비해 효율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질문이고. 지금은 뻔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발적 참여라는 표현을 쓸 거고, 즐겁게 일을 했지만, 노동으로 힘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애들의 답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산점은 제로죠, 제로. 다른 생각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은 너무 쉽잖아요. 놀면서 물이 생겼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리기 하면 전기 생기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전기 생기는 거.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가 발견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김성원 선생님. 일단 처음 도입했을 때는 아이들이 신기해서라도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기부 자체에 시들해지면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이 기부에 좀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걸 펌프질을 해야지 작동을 하는 상황 같은데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일 가능성이 좀 자, 그렇겠네요. 자, 볼게요. 펌프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물을 쓰자는 건데, 그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거죠. 아이들은 실증을 잘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놀아만 주면은 계속 물이 담길 텐데 애들이 안 놀아주면 어른들이 놀아야 돼요, 여기 가서. 이거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막 돌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실행 가능하냐 이런 말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실행 가능하냐. 유지가 가능하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느냐 이거야. 이거 아이들 속인 거 아니냐 이거야. 윤리적이냐 이거.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런 펌프를 하는 것 자체가 니네 노는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판단력이 안 좋은데 아이들을 속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칸트의 입장을 들이민다면 이제 윤리적인 게 들어가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판단한 거죠. 사람을 도구화시킨 거 아니에요, 도구화. 분명히 목표는 물을 잡는 건데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서 물을 잡는다. 근데 서스테이너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도구화시킨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얘기까지 넘어가는 사람은 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펌프가 결합된 회전놀이기고 2번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림.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를 얘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게 손펌프는 28초인데 이건 3분 7초. 그 다음에 손펌프는 420만 원이면 만드는데 이건 1700만 원. 이제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 거죠.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이게 경제적인 비효율을 넘어서는 사회 통합이나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
커뮤니케이션, 아이들의 놀이, 뭐 신체 발달, 여러 가지 부가적인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적인 플러스가 뭔지도 적어낼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런 거가 분석적인 측면, 이거 완전히 분석적인 측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개인적 효용의 문제하고 사회적 효용까지 같이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이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공정무역하고 비슷한 거죠.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줘가지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행복? 맞나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고. 아이들의 행복 아니에요?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자. 그지? 아닌가? 요 다음 단계에서 지민, 네가 생각한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플레이 펌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권수현 뭐 같아? 생각한다. 이지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 420만 원인데 1,700만 원. 28초 문제인데 3분 7초. 이영희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이 펌프를 설치하는 입장의 중심으로 설치하고 사용자와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한 사람 입장, 상징적인 이런 쪽으로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 예, 같은.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 커뮤니티 단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한테 저는 이제 광고 효과가 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물도 구하기 힘든 이런 아프리카에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걸 내세워서 할 것이다. 굉장히 참신한 거죠. 여기까지 갔으면 거의 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펌프는 이 가난한 애들이 놀러 와서 걔네들밖에 못 보는데 놀러 온 애들을 위한 광고잖아요. 얘네들은 유효수요. 돈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놀이공원이나 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 지민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생각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 위치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서 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단서니까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플레이 펌프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플레이 펌프의 정의인데 이거를 손펌프로 할 거냐 플레이 펌프로 할 거냐인데 아까 이경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시들시들해져서 안 하는 순간 뭐가 안 되죠? 이게 안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본질적 목적이 사라져 버리죠.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펌프는 필요한 사람이 가서 그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가더라도 너무 커서 돌리기도 힘들어 보여.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조형물 하나로 남는, 실패한 조형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 1, 2, 3, 4, 5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징 1. 물펌프가 결합된 회전 놀이기구. 2.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림. 3. 물탱크에 광고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함. 4. 20리터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3분 7초 소요. 손펌프는 28초 소요. 5. 가격은 한 대당 약 1,700만 원. 손펌프는 약 420만 원. 자, 4번, 5번에서 교수가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하면 교수한테 플러스 요인을 받을까요? 이런 표현을 했으면 되게 플러스 요인을 받을 것 같아요. 분석력이 좋아 보인다고. 3분 7초는 28초에 몇 배? 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번에 기억을 얼마큼 할 수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뭐를 뜻하는지. 그러니까 손펌프는 3분 7초고 플레이 펌프는 28초인데 자, 됐니? 그러면 몇 배? 6배 이상이죠. 6배 이상에 끝나는 걸까요? 추가로 더 있을까요? 효율성이 6배에서 끝나요? 더 있어요? 그 다음까지 가버리면 더 세져요. 손펌프는 한 명이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십 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아이들, 최소한에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까지 곱하기 해버린다고 그러면 실질적 효율성이 6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면 교수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도는 선했으나 실행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결과가 선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거 제도나 기계 같은 걸 들여올 때, 그래서 이게 플레이 펌프가 병원 입장이라면 굉장히 진단에 필요한 조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를 아주 비싸게 들여와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중에는 흉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병원하고 우리 사회하고 연결시켜버리면 가격은 손펌프는 약 420만 원, 그 다음에 플레이 펌프는 1,7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게 긍정적인 요소는 다 누구나 다 얘기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면서 근거를 들고 경제학적 판단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윤리적으로 과연 그러면 칸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해 먹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벤담적으로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즐거워서 행복감이 생겼을 때는 아이들 행복도 올라가고 물도 생겼으니까 좋았는데 물에 생긴 양은 적다 이거야. 근데 이후에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때는 물도 안 나오니까 누구의 행복도 증진이 안 되는 거고 광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광고 유치를 갖고서 이 금액 차이를 극복해 보자고 했는데 이 광고 유치는 결과적으로 그냥 뭐 기부금 정도의 광고지 실질적 광고 효과가 있는 광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플레인 펌프가 아프리카에 있지 않고 테마파크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즐거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가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그 경제력도 안 좋은 나라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으면 네거티브한 대답을 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포지티브하고 다 뻔한 소리. 참여, 아이들의 즐거움, 행복,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여기서 그 얘기도 살짝 하겠지.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이번에는 큐드럼 한번 볼까요? 큐드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일단 지금 외워서 할 필요 없고 보고서 해도 돼요. 지금.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도구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한 정도 분석만 됐다 그러면 교수가 뭘 물어봐도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민아, 큐드럼은 뭐 하는 도구야? 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점이야. 그러면 뭐 하는 도구냐 그러면 작동 원리까지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양동이처럼 들고 움직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게처럼. 아니면 수레에다 끌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수레에다 물통을 올려서. 이 큐드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집어서 끈으로 해서 움직이는 바퀴 모양으로 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큐드럼이 뭐 하는 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원리를 한번 얘기해 봐요. 원리까지. 지금은 왓에 대한 문제죠. 왓. 이게 뭐야? 일단 큐드럼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플레이 펌프가 뭐 하자는 걸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실제 무게 있는 무게를 들고 운반하는 이제 훨씬 더 실제로 느끼기 가벼운 무게로 운반할 수 있게 운반하는 것을 돕는 기구. 그렇다면 내가 또 질문을 하면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하고 큐드럼으로 옮기는 것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일까요? 필요한 무게의 양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저 큐드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사용해야 한다면 큐드럼이 더 편리할 수 있고 만약 큐드럼을 다 채우고도 남는 양의 물을 운반해야 한다고 하면 수레 같은 경우에는 수레에 실을 수 있는 그 물통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 선생은 수레가 더 효율적일까요? 큐드럼이 더 효율적일까요? 물을 옮기는데. 이게 큐드럼으로 옮겼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팔로 옮긴다면 수레도 손수레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술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거 사람이 큐드럼을 직접 옮겼을 때는 이제 기껏해야 한 2개까지 옮길 수 있겠다면 수레로는 공간이 충분했을 때 그 이상의 물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동으로 물을 옮기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본다면 한 번 아까 왕복했을 때 어떤 큐드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큐드럼이 아니고 수레를 옮겼을 때 물량을 더 통을 더 많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수레가 힘이 옮긴다면 수레가 더 효율적일 수 있지. 힘이 세기 때문에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옮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하기에는 한 번에 수레를 여러 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레도 아주 조그만 수레도 있어요. 공사장에서 바퀴 하나짜리 수레도 있대요. 김성원 선생님. 제가 힘이 약해서 일단 수레 신을 때 무게도 감안해야 되고 큐드럼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물을 받아서 곧장 이동할 수가 있는데 수레는 일단 수레에 싣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54kg를 온전히 이제 수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수레를 하시기 맞고 그게 아니면 큐드럼 이정희 선생님. 이동만 생각하면 그러시지 않고요. 저 통자체를 저쪽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다른 거. 이지 선생님. 수레가 시간당 이동시킬 수 있는 리터만 생각하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왜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죠? 수레에 일단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수 있고 그런 형이 있더라도 저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큐드럼이 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자고. 효율적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큐드럼은 하나의 바퀴잖아요. 이 자체가. 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마찰 면적이 넓을수록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찰 면적이.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광폭 타이어를 쓰면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마찰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레는 이 바퀴가 얇으면 얇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큐드럼은 바퀴가 엄청나게 넓다고. 그러면 땅하고 지표하고 마찰 면적이 되게 클 거예요. 근데 큐드럼이 이렇게 안 생기고 끝부분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더 마찰 없이 쭉 올 텐데 이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큐드럼은 우리가 수레라고 생각하면 큰 수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만한 수레를 생각하면 돼요. 다 큐드럼만한 수레. 그리고 거기에도 그냥 바로 실어 담을 필요가 없지. 거기서 그냥 잡고 바퀴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수레처럼 돼서 끌고 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여기에 4.5kg가 아니고 2kg 느낌 정도로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큐드럼의 진짜 목적은 아까 플레이 펌프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 표정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큐드럼을 옮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웃고 있어요? 괴로워요?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에 있는 사진도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큐드럼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주자는 거지. 수레를 움직인다면 아이들이 노동하는 느낌. 그러니까 플레이 펌프와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손펌프를 하고 있으면 같은 물을 푸지만 노동하는 느낌. 아이들을 착취하는 느낌. 아이들이 놀면서 물이 나오면 즐겁게 놀았는데 물이 나왔다 이거죠. 이것도 아이들은 이동을 마치 그 굴렁쇠를 굴리듯이 약간 노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이들의 즐거움과 우리가 얻는 결론을 다 얻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는 이 고환자, 아까 이경희 선생, 김성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환자의 의도일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몇 번은 즐거울 텐데 계속 하다 보면 어차피 물을 떠오는 행동이고 단순한 일을 얼마큼까지 즐거워할 수 있겠냐. 여기서도 전부 좋은 대답만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뭐가 있어 보여요? 또? 일단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 보면 무게가 따지면 54.5kg라고 하죠. 네. 아이들 우리 54리터가 들어간다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2리터짜리 페트병 27개 그냥 정도. 네. 근데 2리터짜리 페트병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대충 소매가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저렇게 따지면은 사실 한 16,2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지금 한 개당 가격이 6만 원씩 되는 게 있어요. 6만 원이라는 돈을 저기 있는 아이들이 저걸 위해서 쓸 만큼 물론 저게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쓰기보다는 머리통과 뭐 보호물품으로 뭔가 이제 사서 보내주는 거겠지만 거기에 비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너무 높다. 제가 좀 굉장히 러프하게 비교를 했지만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근데 이게 여기다 물 담아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물을 옮기는 도구. 폭망하게 좀 육만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재질입니다. 재질을 뭘로 하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쇠는 안 될 거고 물에 담아야 됩니다. 뭐 결국에는 뭐 목에 안 쓰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을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적합하지. 나도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거 물 잔뜩 집어넣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깨질 것 같다 이거. 역시 서스테이너블하지 못해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왜 다 아이들이 나와 있는지 물을 옮기는 사람이 왜 다 아이들이 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고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노동이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맞죠. 아이의 노동이라는 표현이 아닌 아이의 놀이를 그건 아이의 노동인데 그쵸. 그거를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를 줬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해. 사진 찍을 땐 처음이니까 되게 즐거웠을 거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물이 이동이 되고 물이 나오기까지 해. 과연 우리가 노동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즐거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어.
그거를 위에 고안한 건데 그 사람의 순수한 의도 뒤에 아까 이게 서스테이블 하지도 못하고 과연 이 유저가 계속 이거를 놀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도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거기까지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시니컬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걸 바로 그렇게 맞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특징을 보고 논리적 장단점을 얘기하면 뭐가 있어? 장점은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놀이와 함께 뭐 물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54.5kg지만 4.5kg밖에 안 들어간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즐거워한다. 장점이겠죠. 단점은 뭐죠? 통이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통을 이렇게 크게 보여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통이 이걸 물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단점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레로 하는 게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이 큐드럼을 어른들이 끈다고 그러면 그들은 이게 재미로 안 생각하겠죠. 아이들이 굴렁쇠를 갖고 놀 때는 재밌지만 나이 30살짜리가 굴렁쇠를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큐드럼은 결과적으로 어른들이 옮기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인들이 옮기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의도가 어쨌든 결과는 착취로 가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기준으로 하면 다 봤어요, 이제. 충분히 얘기했어. 자, 여기 해볼까요? 두 개를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더 보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독해를 한번 해보자, 이게 두 개를. 기억에 의해서. 자, 큐드럼하고 플레이 펌프의 공통점. 그 다음에 도구적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작동 원리와 도구적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순전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해봐. 이 펌프는 이제 아이들이 회전 놀이기구를 돌리는 힘을 통해서 물을 지하수를 지상으로 올려서 탱크에 저장을 하고 물을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치이고 그 드럼은 이제 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요정을 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끌고 이동하기에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개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공통적인 장점. 뭐 큐드럼의 장점, 뭐 플레이 펌프의 장점. 플레이 펌프의 장점은 이제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큐드럼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물통을 들거나 뭐 지게에 지거나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힘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옮길 수 있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그리고 이제 물을 끌어올릴 때 드는 힘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기존의 물펌프보다 많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큐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큐드럼의 내구성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이 내구성에 비해 6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비싸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 다 아이들이 이걸 옮기고 있는 거 쓰고 있고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이들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수송 과정에서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든 아이들이 주로 다 있었잖아요. 어른이 대상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후에서 얘기하는 거 아이들을 여기에 썼는데 이거의 장점 단점은 뭐예요? 그 모든 장점은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목적을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는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고 큐드럼 같은 경우는 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구를 고안한 사람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목적은 이제 그 플레이 펌프나 큐드럼에서 주된 이제 목적인 이제 물을 운반하거나 이제 공급하는 행위를 이제 부가적인 아이들의 논리에 의한 부가적인 행위로 만들어서 이제 그 활동만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 활동만이 아닌 활동을 목표를 효율성을 포기하고도 그런 선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프리카라는 이 지역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서 그 정도의 여기서 제시된 것만큼 6배가 넘는 시간적 비용이나 그리고 3배가 넘는 4배가 넘는 가격적 측면 그리고 큐드라메 같은 경우도 예, 어쨌든 플라스틱의 경우에 스모크일 텐데 그 정도의 가격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효율성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다면은 이 플레이 펌프나 큐드럼은 더 많이 확산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 나가다가 중단이 됐을까요? 확산이 되었다면은 왜? 중단이 되었다면 왜?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광고적 측면을 통해서 비용적인 비효율성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광고에 일단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혹은 이 홍보 사진으로 찍혔을 때 그 사진을 보는 일반 사람들일 텐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광고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이제 광고가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하는 광고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소비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고의 일단 측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금액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큐드럼 같은 경우에는 큐드럼 많이 갖고 있는 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혜를 옮겼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큐드럼보다 이점이 되는 측면이 이제 큐드럼 한 개 이상을 옮겼을 때인데 그 정도의 무게면 이제 100kg가 넘는 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버틸 만한 수레가 관리 지역이 있을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큐드럼에게는 아직 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큐드럼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플레이 펌프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플레이 펌프.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회전 놀이기구. 물펌프가 결합된 회전 놀이기구로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완된 장치이다. 198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엔지니어 로니 스투이버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착안하여 최초 개발하였다. 이후 트레버 필드가 라운드 어바웃 아웃도어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플레이 펌프를 사업화하였다.
초기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9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TV에 방송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기부 캠페인을 통해 플레이 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약 1,640만 달러가 모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2008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10여 개국에 1,000여 개의 플레이 펌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플레이 펌프를 돌리는데 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플레이 펌프에서 노는 것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펌프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점인 점도 문제였다. 핸드펌프는 20리터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28초가 걸리는 데 비해 플레이 펌프는 약 6배에 해당하는 3분 7초가 소요되었다. 또한 플레이 펌프의 가격은 한 대당 14,000달러로 핸드펌프 가격의 4배였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고칠 수 있는 핸드펌프와 달리 전문 수리기사가 와야만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점차 플레이 펌프는 방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철거되었고 결국 2010년 가을부터 플레이 펌프의 보급은 중단되었다. 적정 기술이란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을 가리킨다. 플레이 펌프의 경우 초기에는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적정 기술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현지 주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비싼 설치 비용과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활용 측면에서 적정 기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적정 기술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다. 사실 나 이거 안 찾아보고 지금 막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논의했던, 내가 생각했던, 김성원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답하고 거의 똑같아 달라요. 그러면 이 플레이 펌프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좋게 판단했을까, 안 좋게 판단했을까요? 좋게 판단했겠죠. 누구 입장에서? 이걸 만든 그 박사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게 생각했던 애들이 합격이에요?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합격이에요? 자, 플레이 펌프에 답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MMI,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왜? 역사적으로 이게 흉물이 되고 끝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석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사탕 발림에 넘어서 거기에 윤리적인 얘기까지 들어갔으면 이게 옳은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 아이들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럼 더 플러스겠죠. 이건 논리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나도 안 찾아봤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가 뭐지? 푸드럼. 푸드럼은 뭐라고 나온다 볼게요. 이동형 물통 푸드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보통 한 가정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물을 얻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정수기나 세면대를 이용하면 깨끗한 물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수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깃고 이고 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부실한 물동이와 먼 거리, 뜨거운 날씨 등 다양한 이유로 물의 절반은 집에 오는 동안 흘러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이토록 어렵게 구한 물은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물로 씻고 마시며 생활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질병도 발생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스 핸드릭스는 덜 힘들고 더 빠르게 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을 이용해 이동형 물통 큐드럼을 만들었습니다. 큐드럼은 도넛 모양의 드럼통인데요. 드럼통 가운데 구멍을 뚫어 줄을 연결해 쉽게 물통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큐드럼은 어린아이도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대량의 물을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5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큰 드럼통을 대굴대굴 굴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길러온 물은 하루 동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죠.
또 큐드럼은 낮은 밀도, 강한 강도의 LLDP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아 매일 울퉁불퉁하고 긴 길에 불려도 10년은 거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큐드럼 안에는 물을 거를 수 있는 필터가 탑재되어 동시에 깨끗한 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후 이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채운 큐드럼을 놀이하듯 굴리며 집에 돌아오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을 뿐더러 물의 저장도 가능하게 되었죠. 물을 깃느라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간단한 물통 디자인 하나가 일상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나 큐드럼은 한화로 6만 원가량의 비싼 가격 때문에 기부에 의해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한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6만 원의 가격을 감당할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 따뜻한 제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적정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측면으로도 적정 기술 측면으로도 가치 있는 큐드럼. 큐드럼의 단점을 보완해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루었던 대부분의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권세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6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는 거. 제가 알기로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6만 원 정도면 몇 개월치 월급이기도 하대요. 그럼 물통 하나가 그 나라의 몇 개월치 월급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면 그 아이의 학생의 인문사회적인 능력까지도 교수는 판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러면 지민이가 아까 플레이 펌프는 사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큐드럼은 괜찮다고 판단했잖아요. 지민이는 만약에 이게 지민이가 시험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왔으면 수석 합격이네. 여기 있는 얘기가 그대로 다 교수 앞에서 했다면. 자, 그런데 그 MMI라고 하는 게 순발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래서 MMI 할 때 내가 꼭 같이 들으라는 게 경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문에 대해서 저는 이거 일부러 답을 안 보고 들어오는 거고 선생님들도 그냥 막 들어오길 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습해서 들어올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플레이 펌프하고 큐드럼 여기에서 나는 윤리적인 생각, 항상 윤리적인 거는 의대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칸트 생각하고 규범론하고 벤담의 공리주의 이 두 가지만 갖고 들이밀어도 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 지원하는 애 중에서 칸트와 벤담의 차이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 너는 칸트하고 벤담의 차이 알잖아. 알지? 그 다음에 롤스와 노직의 차이 이 정도만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그 프레임에서만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과 윤리라는 개념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하면은 더 포지티브하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민아 어떤 식으로 MMA 수업해야 되는지 알겠냐 모르겠냐.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 풀면 다음번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겠지?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고등학생 A는 이건 상당히 이제 규범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지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규범적인 지문 같아요. 지문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게 X 변인이고 어떤 상황이 문제 상황이고 여기서는 분명히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옳은 행동이냐 그른 행동이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1번 두 번째 그 상황 판단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고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정도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시문이 안 나와요. 질문이. 근데 질문이 안 나왔다고. 제시문만 나오고. 2000 몇 년부터는 제시문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 갖고서 막 물어봤을 텐데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 세 단락을 보고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거는 교수는 뭘 물어봤겠느냐라는 예상 질문들을 한두 개씩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질문을 보고 1번 뭐 논리적 상황 팩트체크 1번 뭐죠? 팩트체크 1번 여기 나오는 팩트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팩트죠? 3인 1조 뭐 팩트죠? 또 2번 뭐 있죠? 3인 1조가 그렇죠? 4인 1조 3 플러스 1 미안 이 사람들이 반에서 최우수 평가 이건 과거죠.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 얘네들이 실험한 게. 세 번 오해 실험. 과학경진대에서 오해 실험. 두 번째 1문단. 2문단의 팩트는 뭐죠? 지민 얘기해봐. 2문단 팩트. 첫 번째 시험 1번 시점은 언제? 발표 전. 발표 후가 아니고 언제? 발표 전. 아직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들의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은 많이 달랄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 후라면 모르고 발표한 거잖아요. 모르고 발표했다는 거는 과실이에요. 근데 발표 전에 알았어요. 알고 발표하는 건 고의예요. 이게 과실과 고의의 비난 가능성은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선의냐 악의냐 법에서 선의는 뭐라고? 모르고라는 뜻이죠. 악의는 뭘죠? 알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발표했느냐 알고 발표했느냐는 비난 가능성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악이죠. 알고예요. 세 번째 뭐가 팩트죠? 두 번째 문단에만 찾는 거예요. 팩트를. 이 세 줄에 찾으란 말이에요. 응? 자 1번, 2번, 3번, 4번은 비교적 일관됐다. and 4번은 상당히 달랐다는 거죠. 다소 달랐다, 상당히 달랐다. 상당이라는 표현에서 상당이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는 그 판단을 하라고 쓴 거예요. 상당히 달랐다. 즉 이거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곧이에요. 이제 곧이라는 건 뭐죠? 다시 실험을 한 번 더 해볼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실험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4번 임박성이에요. 시간적 임박성이 있단 말이에요. 5번의 실험을 했는데 5번째만 달랐다고 그러면 5번째 실험에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설계 실험 중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없는 거야. 그러면 임박성이 있다는 거는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4번은 동일했다.
한 번은 달랐다라는 결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달랐다가 아니고 네 번은 동일했는데 한 번이 달랐다 그러면 설계나 실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험만 실험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네 번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섯 번째에 임계치가 넘어가지고 뭐 그게 될 수도 있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은 네 번은 같았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네 번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1000번이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네 번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두 번 대 한 번이라고 하는 거의 숫자 의미. 그러니까 뭐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네 번이라는 숫자는 일관성을 보기에 적절한 숫자냐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4라는 숫자가. 근데 40번이 일관됐는데 41번째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면 41번째 실험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 네 번이 상징하는 게 과학적 실험에서의 적절한 숫자의 실험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만약에 그러면 5번까지 일치됐다 그러면 6번째가 잘못될 가능성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도대체 실험을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문단에서 팩트는 뭐예요? 뭐야? 3문단에서 팩트가? 1번. 좋은 평가야. 근데 여기서 팩트가 뭐예요? 이번 과학 실험의 결과는 이미 학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교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그들은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 나는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독해니까. 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지문 안에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팩트는 뭐죠? 자, 선생님 플러스 3명은 대상을 받을 거로 예상. 이거는 나한테 뭘 주겠죠? 심리적 갈등 요소죠. 나는 아는데 나만 입 닫으면 선생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나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까버리는 순간 학교의 명예도 없어지고 얘네 3명은 그죠? 상을 못 받아. 공익신고 비슷하네. 나만 지금 가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네 번, 세 번째 향후에는 미래 팀이 돼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계속 실험. 그러니까 내가 눈만 지금 가지면 얘들하고 쭉 갈 수 있어. 이 상황이죠. 자, 지민이 네가 이 글을 읽고 1문단 팩트, 2문단 팩트, 3문단 팩트를 찾아내는 때 글을 읽으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1문단에 들어간 내용을 팩트라는 그 기억력 창고에 집어넣고 왜 제시문 다시 못 보니까 2문단에 들어있는 기억력 팩트를 집어넣고 여기서 나는 이거를 찾아냈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세 가지. 가장 핵심은 이제 2문단에 다 있었으니까. 이제 갈등 상황이 된 거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각자 지민이부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교수의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요? 뭔가
A라면은 어떤 결과를 얘기를 내가 A라면. 또 2번, 또 뭐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5번, 4번 중에 5번 중에 한 번이 오차가 어떤 의미인지. 그치. 5번 중 한 번의 오차의 의미.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발표를 했다면 왜? 4번 반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 이후에 결과. 이 질문이 MMI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걸 대학병원 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느 수술이 들어갔는데 같은 수술 방법으로 4명을 성공했어. 5번째 수술에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임상 실험을 했는데 4번이 같아. 5번째 실험에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났어. 이걸 환자한테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는 죽어가. 상황 똑같죠? 이게 수술방 상황으로 생각해도. 근데 지금까지 4번의 임상 실험이 다 옳고 5번째도 올 줄 알았는데 5번째 오류가 있었어. 그러면 지금 그 임상 방법 갖고 수술해야 돼 말아야 돼? 비슷한 얘기일 수 있죠. 이게 실험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근데 그게 임박해 안 임박해? 임박해. 이들하고는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팀들이고 앞으로도 해야할 팀이야. 그리고 이게 네이처지나 아니면 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어. 근데 이 실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 원인은 아직 몰라. 근데 지금은 그 원인을 규명할 시간이 없어. 자, 이거 비슷하죠?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준희 선생님,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인데 저는 이거를 읽고 큰 말씀 들으면서 결국은 두 번째 이 공단에서 본인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3명의 팀들이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좀 그 팀원들도 이거를 계속 보아왔을 텐데 나만 이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판단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교수가 학생한테 질문한다면 뭘 질문할까? 질문 주제는. 자기 판단을 근거로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교수는 이 제시문을 보고 학생한테 질문하니까 얘한테. 얘는 제시문을 받고 교수가 이제 질문을 하고 얘 대답해서 뭐 채점을 해야 되니까. 김성원 선생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가? 이경희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안 떠올라? 응. 학생이 만약에 양심이 틀려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응.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꼭 옳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심했죠, 이게? 발표하지 않았다면 왜? 그리고 결과는 뭐 어떤 거냐? 발표를 했다면 왜? 발표했을 때 생기는
발표 안 하는 사람의 마음, 발표한 사람의 마음, 이거는 이제 물어봤을 거고. 이 네 가지 질문 말고 나올 게 없네. 지민아,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 1번. 네가 A라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분명히 내가 A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답은 이건 없는 거예요. 아까 드럼통은 분명히 답이 있는 문제였고요. 이건 답은 없는 문제인데 네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규범의 일치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일단 상황 판단은 됐냐부터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발표해보자. 이 네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지금은 보고해도 돼. 외우지 말고. 지금 보고 한번 해보자고. 네가 A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네하고 안 되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덜렁 들어가면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 선생님 설명 아무리 해봐도 내가 머릿속에 조직해서 발표하는 연습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가격이 같겠냐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네가 5번 중에 한 번의 오차 의미는 뭐야? 4개 중에서 원하는 대답도 한번 해보라고. 너 아무것도 못하면 탈락이야, 임마. 뭐라도 해야 돼. 발표 안 하면 빵점이야. 그래서 순발력도 필요한 거야, 이게. 시간이 많이 안 준다고. 1번. 어? 1번. 1번. 그래. 네가 A라면. 선생님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건 정답은 없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만 있으면 돼. 착한 사람 고르는 면접이 아니야. 제가 얘기하면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 왜? 일단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5번의 실험 중 마지막에 실험 결과가 달랐던 5번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두세 대까지 이제 아침에 이제 5번 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5번째만 이제 실험 방식이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그 실험 과정이나 뭐 실험 준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결론을 시사했다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싶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다. 발표를 했냐 안 했냐. 네가 A라면이라는 거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네 맘대로 하면 돼요.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할 시간 줄게요. 네가 A라면 네가 내 질문이야. 네가 A라면 누구나 이거는 네가 A라면이라는 질문을 하겠죠, 교수님은. 넌 어떻게 하겠냐?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정하고 싶어요? 얘기한 거? 지금 말한 거 정정하고 싶어? 했다면 안 했을지를 좀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지울게요. 네가 A라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죠. 시간은 지금 1분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임박했다고 썼으니까. 임박이면 1분 정도면 임박했다고 보겠죠. 근데 그 사이에 딱 발견을 한 거야. 데이터를 보면서. 발표하려고 쫙 발표 데이터
이렇게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근데, 이거 잘못됐네? 찾아낸 거야? 근데 이게 뭐 물어볼 시간도 없고 애들한테, 어? 내가 발표자니까. 이제, 자, 유지민 학생 올라와서 발표해 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앞에 발표자 끝나고 내가 올라갈 차례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딱 발표 본 거지. 자, 네가 A라면 진짜 엄청난 상황인 거죠. 일단 발표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 마지막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을 했어. 근데 임박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뭐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면은 이제 어떤 문제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상당히 다른 방향의 결론을 시사하는 결과임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발견됐어. 그게 근데 오기로 적은 건지 진짜 잘못된 건지는 지금 찾아낼 시간이 없는 거야. 임박성 때문에. 이게 받아 적으면서 25kg로 써야 될 거를 뭐 50kg로 썼는지 누가 잘못 적어서 아니면 진짜 50kg가 나와서 50kg 썼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시간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임박하니까. 근데 발표를 해야 돼. A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딜레마죠, 딜레마. 발표를 하면 거짓말 치는 게 되고 안 하면 대회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이 대회에서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서울대 의대를 못 갈 수도 있고 발표를 해버리면 거짓말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고 딜레마 탈출 관련된 거네요. 윤리적인 부분하고 상황 판단. 선생님들 여기 한번 들어볼까? 네가 못하겠으면? 아니면 네가 먼저 해보든지. 어? 먼저 해봐 그래. 먼저 하는데 너무 임박했는데 시간. 이경희 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경희 쌤 A라면. 저는 일단 연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발표는 한다. 네. 일단 발표한다. 직전에 임하면서 갑자기 연단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솔직히 뭐 4번은 같았고 이제 그거는 이미 다 내용이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못하다 보니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저희가 실험을 잘못한 것인지 이 실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제 그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의 실수임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 진작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후속 실험이 여러 차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조금 오픈해서 이제 내고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성공의 협력 관계도 날아갈 수 있지만 일단 내려와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실험의 결과에 대한 어떤 속임수나 이런 것, 나온 결과를 숨기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과학자로서의 이제 기본 양심이죠. 저희가 과학자 윤리.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무슨 조작을 했다든지 황우석 사태도 있고 예전에 뭐 그게 사실은 후폭풍이 오히려 훨씬 크고 이게 나중에 이거를 숨기고 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좋은 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과학자로서는 이게 옳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친구한테 대했을까요? 그래서 친구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안을 하고 그 자신의 입장을 이제 조금 내려온 후에는 설득을 친구들한테. 김성원 선생님.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고요. 근데 일단은 5차례 시험을 이미 반복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결론을 도출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발표자가 발표 직전에 그 마지막 실험 결과가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좀 주관적인 판단을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발표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반대 방향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후속 연구로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어요. 김주진 선생님은? 이지 선생님은? 가서 발표는 할 것 같고요. 이게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공동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충실하게 일단은 대회 4번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5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라든지 동일한 실험이라고 했지만 어디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본 상태가 아니어서 후에 다시 이 상황을 뭐 수정이나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수상은 무조건 못하는 거죠. 이 아니, 결과 아니,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수상까지 될 거라 그러면 다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험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실험 결과를 발표했으면 무조건 안 된 거죠. 우리의 실험은 틀렸습니다라고 발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4번은 맞았지만 1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딜레마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학 입학 시험이었다고 그러면 4명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음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이 지문만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실험이.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그냥 솔직해지면 상을 못 받고 이런 거예요. 솔직해지면 상을 못 받고 거짓말 치면 상을 받는다. 그 상을 받으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붙고 솔직해지면 떨어진다.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있고 아무도 모른다. 학교 선생님도 모르고 아이들도 다 모른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팩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A라는 사람의 역할에 집중했는데요. 이거는 개인 작업이 아니라 공동 작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음. 이 조원들 간에 우리가 합의된 도출된 결론을 말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로만 나간 거지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모았던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원래 처음 취지대로 그대로 발표를 저는 다 할 것 같고요. 모든 게 끝난 후에 추후에 모든 다시 조원들과 이런 상황을 공유를 해서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해본 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원들하고 같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조원들하고 합의한 거가 아닌 다른 걸 발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 윤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상황은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괜히 딜레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딜레마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 게 4명이서 같이 다 찾았어. 그래서 이걸로 발표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발견했어. 근데 3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할까 말까도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랬을 때의 로직도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그게 아주 단선적인 거죠. 옳지 않으니까 발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자, 요거는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직을 찾아가고 정답을 얻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이 책 나오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순서를. 서울대부터 하는 거예요. 서울대 끝나면 한림대, 한림대 끝나면 쭉 갈 거니까 여기 예상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기출 문제 한번 다 풀고 예상 문제는 그 다음에 푸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